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소훈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거제도예요. 오늘 르노의 그랑 콜레오스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 거죠. 외관이나 가격,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콜레오스의 시승기 주행을 통해서 한번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근데 이야기에 앞서서 르노의 이제 그랑 콜레오스를 촬영을 하면 뭐 또 이렇게 옹호하는 거 아니냐, 뭐 얘 왜 찍냐, 뭐 왜 홍보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살짝 걱정되기는 하지만 차는 차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말씀 다 하나하나씩 듣고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 르노에 관련된 관계자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 르노에 다니는, 공장에 다니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의 그 산업에 관련된 많은 분들까지 이거 그랑 콜레오스 하나 보고 지금 있는데 굳이 이거 보지도 않고 차를 타보지도 않고 이 차 나쁘니까 무조건 사지 마라, 타보지도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오늘은 그냥 그런 거 다 걷어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벌써 회사에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추후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좀 더 정리돼서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냥 그랑 콜레오스가 어떤 차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외관이나 실내, 뭐 가격,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에 많이 다뤄드렸잖아요. 오늘은 디테일하게 사용 설명서 같이 그랑 콜레오스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행 느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니면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 하이브리드 종류도 굉장히 많지만 일반적으로 현대 기아 하이브리드에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르노 그랑 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현대 기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좀 다릅니다. 게다가 245마력의 배터리 용량도, 출력도 더 세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 기아와 다른 그런 하이브리드의 주행감을 보여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게다가 멀티모드 기어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이거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이것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랑 콜레오스를 이야기하는데 이 그랑 콜레오스가 액티언의 경쟁 상대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랑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 그랑 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액티언이나 투싼 스포티지가 아니라 산타페 소렌토와 경쟁해야 되는 중형 SUV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산타페 소렌토에 비해서 전장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휠베이스는 5mm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 휠베이스, 이것도 저희가 타보면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말씀드릴 거고, 게다가 가격대도 액티어는 이제 3천 초반에서 옵션 집어넣어 3천 중후반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랑 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시작 가격인 하이브리드 기준 테크노가 3,777만 원이고, 이제 중간 트림 이제 아이코닉, 그리고 가장 위에가 옆에 있는 에스프리 알핀이거든요. 요게 4,352만 원이에요. 그리고 중간 트림인 아이코닉 같은 경우에는 4,152만 원이죠. 자,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크게는 두 가지 있어요. 알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 보스 스피커와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가 묶여 있는데 이게 1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묶여 있어서 115만 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이중 차암 글라스 전면 유리가 달라지고, 왜 달라지느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묶여 있습니다. 이게 거의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앞유리뿐만이 아니라 1열 유리까지도 이중접합 차암 글라스 유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얼마예요? 한 4,500, 6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물론 산타페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200~30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기는 하지만 액티언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차 크기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2열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꽤 공간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래도 이 그랑 콜레오스를 기다리시는 분들, 뭐 실제 계약하셨던 분들이 한 13,000분 정도가 계시는데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공간입니다. 산타페 소렌토에 대체를 하려면, 실제 산타페 소렌토가 왜 많이 나가죠? 패밀리카로 많이 나가잖아요. 공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그랑 콜레오스의 실내 2열은 어때요? 굉장히 넓죠? 그리고 특히나 이 센터 터널 쪽이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어서 실내가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딱 탔을 때도 생각보다 공간에 여유가 있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썬루프가 없어요.
썬루프가 없어서 이 루프 쪽이 좀 더 위로 올라와가지고 개방감은 좋지만 보통 이런 SUV들은 썬루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썬루프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연식 변경이라든지 이럴 때 좀 이런 파노라마 썬루프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해하시는 게 2열의 리클라이닝이에요. 얼마나 눕혀지냐? 조금 눕혀지기는 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눕혀지긴 하는데 막 드라마틱하게 많이 눕혀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낙 이 공간이 넓어서 많이 안 눕혀지더라도 막 불편하거나 좁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눕혀지냐 이런 걸 보니까 사실 이유는 있어요. 지금 2열을 보면은 이 뒤쪽에 러기지 스크린이 이렇게 연결이 고정으로 되어 있고 이쪽 옆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커버가 되어 있어서 2열 시트가 뒤로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에요. 요거는 그 안에 이제 보강 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간을 더 뒤로 눕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리클라이닝이 눕힐 수 있는 그 공간이 제한적인 거죠. 시트를 조금 더 앞으로 빼놨으면 2열의 등받이 각도를 좀 더 눕힐 수 있었지만 그러면 또 2열의 공간이 또 좁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그랑콜레오스 입장에서는 차라리 등받이 각도를 좀 제한적으로 좀 눕혀지지만 요 레그룸이나 헤드룸 같은 공간을 좀 키우자,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 알핀이기 때문에 이런 그 굵기, 스티치 굵기도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2열이 아무리 공간이 넓어도 딱 탔을 때 불편했던 적 아마 다들 좀 한두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 허벅지를 받쳐주는, 그러니까 딱 시트에 앉았을 때 뭔가 모르게 불편하거나 좀 편하지 않은 느낌들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 시트의 착자감이 별로라서 그래요. 이 구조 자체가 딱 내 허벅지, 특히나 이 2열은 이 허벅지가 딱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럼 딱 앉았을 때 뭔가 되게 편하게 내 몸을 지지해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랑콜레오스는 딱 보면 어때요? 등받이 각도, 허벅지 요 시트도 위로 좀 올라와 있어서 딱 앉았을 때 내 몸을 지지해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이런 이제 가죽의 재질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 그랑콜레오스에는 도대체 어떤 시트 가죽이 들어가느냐? 나파 가죽이 들어가요. 나파 가죽이라 그러면은 그 최상위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가죽 아니냐? 천연 나파 가죽은 들어봤는데 이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나파 가죽 뒤에 인조가 붙어요. 그러니까 인조 나파 가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텍스트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원가 절감이네, 뭐가 이게 좋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촉감이라든지 이 재질이 나쁘지가 않아요. 게다가 그 나파 가죽을 딱 만지면 그 특유의 그 부들부들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들이 지금 이 그랑콜레오스 시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딱 만지면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그 단순히 그냥 부들부들한 게 아니라 보통 이런 암레스트에는 소재가 조금 아쉬운 소재들이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고급차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신경 안 쓰는 게 많아요. 근데 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센터 암레스트 같은 이런 부분들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지금 부들부들하죠. 이 푹신푹신하면서도 재질이 부드러워서 딱 탔을 때 생각보다 차가 좀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들도 드는 거죠. 이 팔걸이 같은 경우에는 손을 지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딱딱하거나 이러면 막 배기거나 불편하거나 막 이런데 일단 부들부들한 이런 느낌, 이런 부분들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사실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뭐 요런 요소들, 요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규 L과는 좀 차이가 있죠. 게다가 요런 엣지 라인들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차를 놓고 보면은 큰 틀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약간 안쪽 디테일들이 조금 다르다. 그거는 요 르노에서 우리 가져와 가지고 하나하나씩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끔 변경이 된 거예요. 게다가 국산 차라는 타이틀을 붙이기 위해서는 국산화 비율이 일정 부분을 넘어야 돼요. 근데 르노의 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 비율이 60%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안 좋게만 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ES선에서 정말 노력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일단 차로만 이 그랑콜레오스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라이트의 디테일들이 굉장히 이뻐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이런 불빛, 광량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멀리서도 그랑콜레오스의 존재감이 확실히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뭐 방향지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그 보석의 큐브처럼 안쪽에서 불빛이 들어왔을 때 은은하게 이게 반사가 돼요. 제가 안쪽 테일램프의 이 디테일들을 막 중요하다고 이야기 많이 했던 게 사실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불빛이 막상 들어왔을 때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차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예쁘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그랑콜레오스를 딱 봤을 때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이 딱 있었어요. 디자인 이런 거 말고 단차들. 이전에 르노 시절에는 단차가 그렇게 막 잘 맞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랑콜레오스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들다 보니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트렁크와 이 램프에 이어져 있는 이런 단차들, 그다음에 범퍼와 휀다가 이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봐도
단차에 대한 걱정은 없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도장이라든지 마감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르노에서 이 그랑콜레오스에 얼마나 많은 힘을 실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가 이 외장이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더 안타깝고 참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라 생각이 좀 듭니다. 단 아쉬운 거는 트렁크 여는 버튼이 요 밑에 있어요. 요 밑에 있으면은 손이 좀 더러워질 일들이 많겠죠. 주행하다 보면은 흙이나 이런 것들이 밑으로 많이 튀다 보니까 요 트렁크 여는 버튼이 밑에 있으면 트렁크를 열 때 손이 좀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건 좀 아쉽습니다. 좀 위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세이프티 기능이 있죠. 순간 안 열리는 줄 알고 당황했네요. 세이프티 기능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왼쪽 편 보면은 센터 또 트레이가 또 하나 있죠. 뭐 굴러다니는 짐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우측에 트레이에다 수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안쪽에는 히든 수납 공간처럼 공간이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이 공간에서도 뭔가 사용 많이 안 하는 짐들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좀 밑으로 내려가서 깊게 사용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랑콜레오스의 또 장점은 2열이 폴딩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이 이런 식으로 6대4 폴딩이 됩니다. 보시면 어때요? 풀플랫 정도 되는 것처럼 평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중간이 보통 2열 시트와 트렁크가 플랫이 돼도 중간에 홈이 있으면 막 물건이 빠진다든지 좀 사용하기 불편한데 풀플랫처럼 딱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뭐 차박이라든지 뭐 부피가 큰 짐을 실을 때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저희가 보통 엔진룸 보면은 이런 뭐 마감이냐 뭐 흡음재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이 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엔진과 미션을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엔진 뭐 얘기하면 차 얘기하면 이거 그냥 이 지리자동차에서 가져온 차 아니냐, 뭐 엔진 파워트레인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엔진 커버를 좀 벗기면 제가 이거 좀 주행을 사실 했어요. 주행을 해보면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주행 느낌과 콜레오스가 꽤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지금 보통 차 엔진룸을 열면 뭐 차를 잘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커다란 그 팬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범퍼 이게 앞쪽에 라디에이터 그릴 이쪽에 보면 이만한 인터쿨러가 보통 이게 밑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 이제 흡입 공기를 안으로 빡 넣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인터쿨러가 요 위쪽에 있어요. 근데 인터쿨러도 크기가 원래는 한 이만하거든요. 굉장히 커요. 하지만 인터쿨러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졌죠. 왜 작아졌냐 하고 둘러보니까 이 밑에 호스가 밑에 보면은 두 가닥 이렇게 있어요. 두꺼운 게 두 가닥 있죠. 이게 왜 있을까요? 이것만 보면 얘기가 나오죠. 공냉식에서 순냉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두꺼운 요 밸브는요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밸브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순히 그냥 인터쿨러가 작아졌다라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인터쿨러가 작아졌으면 다른 것들도 이유가 있겠죠. 딱 이거 보면 뭐예요? 그 서지 탱크거든요. 서지 탱크 크기도 이게 이만해요. 그러니까 엔진룸을 딱 열었을 때 뭐 인터쿨러 크고 서지 탱크나 엔진도 막 크고 터보도 막 크고 얘가 지금 터보예요. 1.5 터보인데 터보도 굉장히 커요. 하지만 서지 탱크도 지금 사이즈를 보면 알겠지만 많이 작아졌죠. 서지 탱크가 어떤 역할을 해요? 엔진이 시동을 걸거나 엔진 주행할 때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 서지 탱크가 진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왜냐면 이게 계속 공기가 들어가다 보면은 엔진이 진공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 이 중간에 서지 탱크가 진공을 머금고 있고 필요할 때 이 진공을 엔진으로 싹 넣어주는 거죠. 하지만 이 서지 탱크 크기도 굉장히 작아진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작아졌는지 한번 보면은 이 서지 탱크의 역할이 단순히 진공 상태 만들어준 것 뿐만이 아니라 하이드로백 아시죠? 원래 하이드로백이라고 하면은 진공 배력식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보면 알겠지만 전자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드로백도 전자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부피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부피가 줄어들었으면 이 서지 탱크에 하는 역할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이 하나하나씩 맞물려 가면서 사이즈가 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얘가 뭐예요? 1.5 터보잖아요. 그럼 터보도 이 안에 이만한 게 들어가는데 터보 사이즈도 작아졌어요. 요즘에 다운 사이징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다운 사이징이 되면 당연히 작아지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다운 사이징이 된 엔진치고도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만 이 서지 탱크라든지 이런 역할들이 당연히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터보도 굳이 키울 필요가 없죠. 이거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터보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줄어들면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터보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터보가 크면은 공기를 빨아들이는 용량도 크고 힘도 많이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니까 당연히 주행했을 때 터보렉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터보 사이즈가 작아지면 공기가 들어오는 양도 줄어들게 되고 효율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엔진룸만 딱 놓고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나 뭐 미션, 파워트레인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리자동차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 자세히 둘러보면은 지리자동차와 볼보 자동차가 합작으로 만든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로베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 오로베이 회사에서 이 엔진에 관련된, 그러니까 엔진을 만드는데 그 엔진도 만들어 놓은 거 막 이렇게 그냥 그대로 주고 이게 아니라 이 엔진 공유나 파워트레인 공유하는 거는 요즘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이 오로베이에서 만든 이 엔진은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만들어줘요. 베이스를 만들어주고, 야, 우리가 이렇게 베이스 만들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이 구성은 니네들이 만들어서 채워. 아니면 필요한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 해줄 테니까 요런 배치나 이런 것들 니네가 원하는 거 만들어. 약간 그거야. 레고 그 껍데기는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네가 만들어. 요 오로베이 회사가 그 느낌이거든요. 게다가 변속기가 회사 이름이 홀스예요. 그럼 이것도 뭐 파워트레인은 이거 다른 거 아니냐, 미션 다른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오로베이랑 그 호스랑 같은 회사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오로베이가 올 5월쯤에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홀스 파워트레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 그랬죠? 홀스라 그랬잖아요. 그냥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걸 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냐면 단순히 그냥 지리자동차 엔진 가져와서 넣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안쪽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구조들을 보면 되게 효율적으로 바뀌었구나. 게다가 얘가 245마력이거든요. 제가 주행을 하면서 느낀 게 터보렉이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주행했을 때 느낌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엔진룸을 까보고 엔지니어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구조들을 계속 살펴보니까 요 인터쿨러 작아지고 서지 탱크 작아지고 터보 작아지고 이런 요소들이 하나씩 완성이 돼가면서 차가 효율적으로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연비 얘기도 저희가 주행을 하면서 하겠지만 연비도 꽤 달라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이브리드랑은 좀 많이 다른 느낌이 바로 이 그랑 콜레오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한번 가서 다른 차이를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요즘에 웰컴 라이트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그랑 콜레오스는 웰컴 라이트가 있나 하고 보니까 웰컴 라이트나 에스코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웰컴 라이트는 뭔가 이렇게 불빛이 화려하게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그랑 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화려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냥 DRL이 불빛이 켜지고 꺼지는 정도의 웰컴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현대 기아에도 없는 기능인데 이렇게 가까이만 가면은 차 문이 열리죠. 그러니까 굳이 키를 대고 뭐 문을 연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를 소지하고 멀리 가면 보시는 것처럼 차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은 실 영역에서는 굉장히 좀 편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하면 저는 18인치, 19인치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20인치가 유행인가 봐. 25년형 산타페도 20인치 휠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그랑 콜레오스는 애초에 알핀이 20인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흡음재 타이어가 들어가요. 금호에 이제 크루젠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이 타이어 흡음재 타이어입니다. 자, 외관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봤으니까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안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거 패신저 디스플레이, 요게 또 핵심이거든요. 요런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가시죠. 사실 실내는 나와 있는 국산 차들 중에선 전 가장 그래도 활용성이 많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패신저 디스플레이 제가 수입차에서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뭐라 그랬냐면 이거 패신저 디스플레이 있으나 마나한 거다, 사용하기도 좀 불편하다, 기능들도 많이 없다 이런 얘기했죠. 하지만 르노 콜레오스에 들어가 있는 패신저 디스플레이는 다릅니다. 사용성이 되게 좋아요. 일단 OTT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것도 다 되고요. 게다가 그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뭐 사용하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인터넷 같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도 데스크탑처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활용도가 많은 거죠. 게다가 인터넷이 들어가는데 이게 5년 동안 무상입니다. 보통 이런 거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뭐 8,900원, 뭐 6,000원 이게 돈을 내고 지불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5년 동안 무상이에요. 한 달에 20기가를 무상으로 주고 만약에 20기가를 넘어선다 하면은 속도 제한이 걸린 무상으로 또 바뀌긴 해요. 그러니까 공짜로 계속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20기가는 절대 작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신저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패신저 디스플레이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테크노 트림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들어가고 중간인 아이코닉부터는 패신저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딱 실내에 앉아서 드는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말 커요. 아니 지금 산타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국산차 중에서는 EV9과 마찬가지로 제일 크거든요. 거의 산타페나 EV9처럼 엄청 큽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이 연동되는 이 시스템이 되게
다양해요. 증강현 헤드업이라 그래가지고 벤츠한 GLS나 GL2 정도 올라가면 들어가는데 이 기능이 콜레오스는 들어갑니다.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길 안내가 단순히 그냥 길 뭐 어디 가서 뭐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이게 아니라 증강현실처럼 화살표가 그 길을 움직이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하기가 편한 거죠. 게다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들어갔는데 이 길 안내를 연동을 해가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띄워주는 거죠. 이게 왜 핵심이냐면 보통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순정 랩이나 순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불편하거나 손에 안 맞기 때문에 안 쓰거든요. 하지만 콜레오스는 달라요. 오히려 안드로이드 애플 카플레이를 안 써도 돼요. 순정에 티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티맵이 연동되면 계기판에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길 안내를 하나 리조트 거제벨 열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길을 안내를 한다고 칩시다.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계기판으로 연동이 돼요. 그리고 이 계기판이 연동이 되면 위쪽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증강 내비게이션이 헤드업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헤드업이 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정보가 너무 많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떠 있으면 전방의 시야를 가려요. 운전하는데 방해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콜레오스에 들어간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딱 알찬 정보만 딱딱딱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들어옵니다. 사용 친화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느껴져요. 게다가 난 중간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보고 싶지 않아. 이 계기판 싫어 그러면 이 모션 있죠. 모션이 새끼손가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있는 클러스터의 화면이 달라집니다. 나는 볼 거야. 세 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당기면 다시 화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 말고 뭐 유튜버나 이런 정보들을 우측 패신저 디스플레이에도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편한 부분들이 많은 거죠. 실내 인테리어나 뭐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생각하는 분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납 공간이 넓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껌이나 뭐 핸드폰만 놔도 수납 공간이 지금 제한적이죠. 컵홀더가 있기는 있지만 뭔가 공간이 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어 같은 경우도 약간 예전 느낌도 많이 나죠. 요즘에는 뭐예요? 뭐 다이얼 방식이나 칼럼식 기아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것도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현대 기아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래요. 아직 수입차나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망치 형태로 되는 기아가 많거든요. 물론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익숙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전혀 거부감이 없다. 좀 아쉬운 거는 이 기아를 바꿀 때 한 번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 번을 조절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뭐 사용자에 따라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서라운드 모니터가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그 모션 이야기하다 좀 말았는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지금 보면은 온도 조절하는 거나 그리고 뭐 오토 같은 뭐 온도 조절하는 거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비상등 스위치도 이쪽에 있는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에 모든 버튼이 들어가면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많이 이야기했죠. 사실 이 콜레오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버튼들이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게 익숙해진다면 편해질 수 있는데요. 일단 왼쪽에 이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안 돼요. 기능이 진짜 많아요. 집중하셔야 돼요. 왼쪽에서 위로 이렇게 내리면은 퀵 컨트롤처럼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인 것 같거든요. 많이 사용하는 옵션들이 이 위쪽에 있어요. 이 오토홀드도 어찌 보면 보통 이렇게 뭐 파킹이나 아니면 기어 노브 주변에 따로 빠져 있는데 이렇게 디스플레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도 처음에 찾을 때 이거 도저히 어디냐 찾았는데 이 안쪽에 있죠. 그 다음에 웰컴 라이트 같은 경우도 끄고 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여러분들 이지 액세스 요거 기능 보통 이렇게 탔을 때 시트 포지션 맞추면은 이 무릎이 앞으로 가잖아요. 그럼 타고 내릴 때 이 핸들에 무릎에 걸려서 타고 내리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문을 이렇게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열면은 시트가 뒤로 가요. 보통 이 정도 이지 액세스가 들어가려면 플래그십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하이엔드 모델들에 들어가는데 콜레오스에는 이 이지 액세스가 들어갑니다. 좀 놀랐어요.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이거 점 3개 이거 뭔 것 같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기능들까지 세부하게 나눠 놓은 거예요. 이거 누르면 볼륨 미디어 되게 많잖아요. 노래, 그 다음에 이거 나오는 음성, 전화 소리, 내비게이션 소리 이런 것들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나눠 놨어요. 이게 왜 좋냐면 뭐 티맵을 예로 들으면 티맵 같은 경우에도 티맵 들어가서 소리 들어가 가지고 내비 그 소리 조절하고 이러면 되게 번거롭거든요. 하지만 콜레오스 같은 경우에 여기 그냥 아예 조절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사용 친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르노에서 요청해 가지고 하나하나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신경을 쓴 거죠. 오죽했으면 사실 이 계기판은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뭐 내비게이션이나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지만 정작 이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는 이 계기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하나밖에 없냐라고 하는데 워낙 기능들이 많으니까 르노 본사에서 이거를 야 그만해 너네 그 기능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 라고 말렸다고 해요. 그만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은 거죠. 게다가 이 밝기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계기판 밝기, 특히 이것도 야간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바꾼 게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이거 진짜 좀 충격과 공포인데 여기 저기 그 교육하면서 저희 작가가 하드 이거 좀 파가지고 좀 알아본 거거든요. 이런 인포테인먼트 맞추려면 이거 되게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입맛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데 이거 놀라지 마세요. 체코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냐. 왜냐면 저게 그 만나보니까 정말 죽을 뻔했다 이거 만드는데 당연히 죽을 뻔하지.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눈높이에 맞추려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눈높이를 맞추려면 다른 브랜드에서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 니네가 맞춰서 타라고 하든지 아니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맞추는 것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걸 르노는 해냈어요. 정말 많이 신경 쓴 거죠.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측에서 위로 내리면요 알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또 있어요. 게다가 지금 손가락 두 손을 왼쪽으로 놓고 위아래로 조절하면 보시죠. 보이시죠? 온도가 조절이 됩니다. 이거는 운전석 쪽이고요. 조수석 쪽을 이렇게 두 개로 잡아서 위로 올리면 조수석 쪽도 조절이 돼요. 이게 왜 위치가 중요하냐? 자, 손가락 3개로 이거를 올리면 계기판의 밝기가 조절이 되고요. 중간으로 2개를 눌러서 위로 조절을 하면 뭐냐? 음악의 볼륨이 조절이 됩니다. 손가락이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시스템이 달라져요.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그랑콜레오스는요 이 안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단순히 그냥 차마다 보면 브랜드마다 보면은 자기들만의 OS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거기에 녹아들어야 되고 막 번거롭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그랑콜레오스는요 딱 안드로이드 기반,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애플과도 비슷해요. 보통 이게 손가락 5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당기면 멀티태스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왜냐면 다 키면 불편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으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 이거 어디서 보겠냐고. 저 처음 봤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신경을 쓴 게 보인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화면을 보면 우측으로 넘기면은 이런 식으로 앱이 나와요. 그러니까 핸드폰처럼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안드로이드부터 애플 카플레이, 그다음에 어플도 다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사진 같은 거 QR코드 연결해 가지고 전달하면 이렇게 사진이 전송이 됩니다. 이것도 배경 화면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우리가 아이들이나 뭐 아니면 가족이나 내 얼굴 같은 것도 이쪽에 띄워 가지고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게 되게 많아요. 유튜브 이렇게 우파 프로난을 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세 손가락으로 패신저로 넘기면 패신저 디스플레이가 나오죠. 자, 다시 이렇게 가져와 하면은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프라이버시 필름 때문에 운전석에서는 패신저 디스플레이가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기능들이 이것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자, 그리고 이 지금 시네마 들어가면 애플 TV, 아마존 프라임 뭐부터 시작해서 넷플릭스는 당연히 되고, 게다가 디즈니 플러스가 웬만한 것도 다 돼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따로 빠져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고, 이 방향지시등 볼륨 이거 불편하게 느낀 분들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좀 소리가 너무 크다 작다 하는데 이거를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소리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 제스처 가이죠. 여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를 구매했을 때 뭐 어떤 제스처들이 있는지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화면도 분할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기능이 너무 많아서 설명하기 좀 바쁜데 메모리 시트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이런 식으로 위치 조정해도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하는 위치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많이 넣어줬는데 좀 욕심이긴 하지만 전동 스티어링 휠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고, 그 다음에 열선 통풍 시트도 3단계 이렇게 조절되죠. 근데 이거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서 들어가서 와, 이 찾는 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이런 거 찾기 어려우면요, 아리야 운전석 통풍 시트 꺼줘 운전석 시트 통풍을 뺄게요. 이러면 돼요. 찾기 어려우면은. 자, 인터페이스 파 요거 내가 사용하는 거 많이 조절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요거는 홈 버튼이고 요거는 설정 버튼, 요거는 이제
온도, 여기서 이제 통풍 열선 시트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절하는 건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앱 서랍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요게 이제 미디어거든요. 근데 요 미디어를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걸 꾹 누르면 다른 뭐 T맵이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전화, 어라운드 뷰로 바꿀 수가 있고요. 요거 말고 만약에 내가 패신저 디스플레이도 지금 요 버튼이 있거든요. 눌러보면 다른 걸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신 센터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할 수 있는 뭐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기는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그랑콜레오스의 핵심, 이런 기능들도 있지만 주행도 꽤 많이 다릅니다. 이 하이브리드라 그러면 일단 기대하는 게 뭐예요? 크게 세 가지죠. 연비, 그리고 승차감, 정숙성,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랑콜레오스가 공신 연비가 휠 사이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15.2에서 15.8로 연비가 나와요. 근데 실 주행 연비는 이거보다는 더 잘 나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는 운전 스킬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왜냐면 전기 모터를 얼마만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연비의 효율성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행하는 게 고속도로냐 아니면 도심이냐에 따라서도 연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랑콜레오스는 연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물론 이거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극한의 연비 주행을 했을 때 기준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인플루언서 행사거든요. 근데 오늘 연비가 가장 잘 나온 연비 테스트를 했어요. 가장 잘 나온 분이 25.3이 나왔습니다. 저도 지금 연비 주행을 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4명 타고 있거든요. 4명 성인 남성 4명이 타도 연비가 15 이상이 찍혀요. 그러면 이거 도심에서만 주행했기 때문에 연비가 잘 나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그랑콜레오스는요, 도심에서 주행했을 때보다 고속도로 주행했을 때 연비가 0.2가 높아요. 이게 왜 어떻게 구현이 가능한가? 보통 도심에서 주행하면은 전기 모터가 개입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죠. 고속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섰다 갔다 좀 저속에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전기 모터가 개입을 많이 하니까 기름을 사용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도심에서 운전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를 추천을 하고 하이브리드를 타면 만족도가 높은 거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주행하는 코스는요, 부산 르노 공장에서 거제도 갔다가 거제도에서 다시 통영까지 왔다 갔다 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도 탔다가 도심에서도 탔다가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스들을 다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 봤더니만, 일단 첫 번째, 하부에 언더커버가 싹 다 돼 있어요. 공기 저항을 최소했다는 거죠. 고속도로의 연비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뭐 두 가지입니다. 전기 모터의 힘이나 배터리가 딸려가지고 엔진의 개입 빈도가 또 높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고속도로는 공기의 저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언더커버를 설치해 가지고 공기 저항의 흐름까지도 신경을 쓴 거죠. 게다가 전기 모터의 힘, 그리고 배터리 용량까지도 1.64예요 마력 시스템 합산이 245마력으로 출력도 부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힘이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행했을 때 전기 모터가 개입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도심에서 주행했을 때, 지금 도심 구간이거든요. 주행했을 때도 엔진 개입 없이 정말 EV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는 구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딱 봤을 때 60 정도까지가 도심에서 많이 주행하는 속도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웬만하면은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발끝 신공이긴 한데 조금 더 깊게 밟으면은 이렇게 엔진이 개입을 해요.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건요, 이게 엔진이 개입을 한 건지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 이질감이 없어요. 하이브리드 초창기 만들어 놓은 현대기아차 타보면 이질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전기 모터로만 가네? 이건 누가 봐도 갑자기 엔진이 개입해가지고 같이 움직이네? 이거는 엔진만 구동하네? 뭐 약간 이런 구분점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랑콜레오스는 저속에서든 고속에서든 딱 주행했을 때 전기 모터만 주행한다, 뭐 아니면 엔진이 개입했다, 이런 이질감이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하나의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두 개의 파워트레인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눠져 있는 구분점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처럼 느껴나서 이런 이질감 없는 주행 느낌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주행 시스템도 이거는 옵션 구성과 상관없이 전 트림 다 기본으로 들어가요. 테크노, 아이코닉, 뭐 알핀 셋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 자율주행 시스템도 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모저죠. 핸들은 그립 감정이 아니라 토크 방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아쉽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행 보조 성능은 얼마나 되는지 일단 보면 꽤 잘 잡아줘요. 진짜 거의 이 정도는 현대기아 기준으로 했을 땐 자율주행 뭐 HD2 정도 아니면 2.5 정도 되는 수준으로 되게 잘 잡아줘요. 그냥 이렇게 손만 올려놓고 가면 커브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알아서 차선을 유지해서 가고 있죠. 지금 차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해주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것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질감 없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기능이 있어도 이질감 없이 작동을 하느냐, 아니면 뭔가 되게 한 번에 확 각성하고 한 번에 확 쓰고 이러면 운전할 때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이 그랑콜레오스는 이 기능을 되게 잘 구현해 놔 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속도를 올리고 줄이는 이런 느낌들도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개발 단계에서부터 약간 뭐 이질감 있게 쓰고 팍 출발하는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발할 당시부터도 악셀을 밟았을 때도 실제 사람이 밟는 것처럼 부드럽게 밟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뭔가 한 번에 팍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밟았을 때 어때요? 천천히 지그시 눌러주잖아요. 이런 느낌들을 그대로 구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실제 주행했을 때도 굳이 나 지금 이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킨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주행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쓰고 자연스럽게 출발하는 이런 느낌들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실제 이 개발할 때도 레벨 2 수준을 목표로 잡고 지금 개발을 한 거거든요. 진짜 말이 레벨 2지 실제로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레벨 3에 준하는 느낌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회피 기동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주행하다가 갑자기 차가 끼어들잖아요. 그럼 얘가 알아서 회피 기동을 해줍니다. 이거 사용해보고 싶기는 한데 이게 위험할까봐 괜히 또 이거 시승차 박아가지고 박살내면 또 안 되니까 사용해보지는 못하겠지만 이 회피 기동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앞에 속도 표시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80은 80, 60은 60 이런 것들을 전방에 있는 카메라가 인식해줘가지고 계기판 띄워줘요. 앞에가 지금 60이다, 80이다 이런 것들을 카메라가 인식해서 계기판에 띄워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면요, 이 기어 노브 좀 보면은 왼쪽 오른쪽 레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앞뒤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후진인데 왼쪽 오른쪽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하는 거예요. 회생제동 단계 같은 경우에는 조절하면 뭐 전기차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그랑콜레오스도 전기차에 가장 가까운 하이브리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도 크고 모터도 크다 보니까 회생제동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하나 당기면은 낮음, 회생제동 단계를 낮음으로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되게 부드럽게 쓰고요. 보통으로 하면은 그냥 엔진 브레이크 수준으로 차가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맨 오른쪽으로 레버를 밀면 높음 수준으로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회생제동을 걸어주는데, 이게 초기에 만든 전기차 타보면 회생제동 확 잡아가지고 막 멀미나거나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랑콜레오스는 되게 부드럽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잡아주는 것도 처음에 악셀을 떼도 한 번에 확 잡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악셀 뗐을 때는 안 잡고 조금씩 서서히 잡아줍니다. 이런 느낌들이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의 회생제동인데, 지금 콜레오스를 보면 지금 앞에 차 있어요. 자, 이렇게 주행하다가 악셀을 떼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뗐어요. 가다가 싹 잡아준 이 느낌. 이런 느낌이 지금 나오는 전기차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엄청 확 잡는 뭐 원페달 드라이빙은 아니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악셀을 떼면 어느 정도 싹 잡아주는 이 느낌들, 어느 정도 세워주기는 하죠. 하지만 원페달까지는 아니죠. 이런 느낌들이 이전 일반 하이브리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회생제동 느낌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이질감이 있다면 저는 그냥 자동으로 돌리는데, 이게 자동하면 언제 좋냐면 주행하다 보면은 이 높낮이 있잖아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이 주행이 있는데, 이 그랑콜레오스는 요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요 센서는 내리막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 회생제동을 내리막 때는 좀 더 세게 잡아주고, 평지나 오르막일 때는 회생제동을 풀어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요 자동으로 두면은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오르막이에요. 저 앞에 보면 오르막이죠. 이 상태에서 자동인 회생제동이면 악셀을 떼도 회생제동을 잡아주지 않아요. 그냥 부드럽게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이거를 단순히 그냥 요 센서가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요 센서 웬만한 차에는 다 들어가 있고, 이게 되게 복합적인데 RPM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회생제동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랑콜레오스는 파워트레인이 전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상품성을 강화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큰 틀에서는 결국 하이브리드는 파워트레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그랑콜레오스에는 멀티모드 기어박스가 들어가요. 이게 뭐냐, 설명서를 딱 봤을 때도 3단 기어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보고선 야, 지금 6단도 들어가면은 왜 6단 들어가냐, 8단 막 이렇게 넣어달라 뭐 이러는데 3단이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뭐냐고 좀 찾아봤어요. 뭐 르노 설명에는 왜 3단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찾아보다가 본사에도 막 찾아봤는데 없었는데, 중국 쪽을 뒤져보니까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 3단을 지원해 준다는 게 단순히 진짜 3단 변속기가 아니라 3단 기어비를 구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또 뭔 소리냐, 말이 좀 어렵잖아요. 야, 3단이면 3단이 3단 기어의 느낌을 구현해 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애초에 그 ECVT처럼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고,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지만 3단 변속기, 3단 기어비의 세팅을 넣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 3단 기어비의 세팅을 넣어줬냐? 예전에, 그러니까 옛날 방식이 하지만 옛날 CVT는 어땠어요? 내가 속도를 올리면은 그 속도 올린 거에 그 RPM이 고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2000, 3000이면은 그 3000을 달리고 있으면 3000이 고정되면서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RPM이 올라가니까 연비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인위적으로 어쨌든 RPM을 낮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CVT를 운행했던 차주분들은 주행하다가 RPM이 높을 것 같으면 자기가 알아서, 운전자가 알아서 이렇게 발을 떼고 악셀을 다시 밟으면 RPM이 내려가거든요. 요렇게 그냥 발끝 컨트롤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 그랑콜레오스에 들어가 있는 요 미션은 무단 변속기긴 하지만 ECVT처럼 요 3단 그 기어를 구성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갔을 때 변속된 것처럼. 근데 이게 3단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이게 주행을 좀 오래 해보면서 이 느낌을 좀 느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약간 변속하는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변속기가 기어가 없는데 변속이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주행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RPM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좀 속도를 받치면서 힘을 받으면서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들면, 자 지금 악셀을 밟고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좀 깊게 밟으면은 갑자기 얘가 울렁하면서 변속이 되는 느낌을 만들어 주는데, 되게 뭔가 인위적이고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왜냐, 지금 뭐 RPM을 많이 안 사용하려고 이 기능을 넣어 준 것 같은데, 지금처럼 속도가 좀 높은 상태에서도 또 안 돼요. 자, 지금 또 밟아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악셀 밟았을 때 뭔가 변속되는 느낌이 날 것 같으면서도 안 나고, 어떤 때는 이게 뭐야, 굳이 이게 왜가 갑자기 꿀렁거리지?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3단이라고, 뭐 3단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운전자가 체감이 될 정도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뭔가 의도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하는데 체감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자꾸 특이하다고 하냐면 ECVT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ECV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모터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구동 모터, 그 다음 또 하나는 발전용 모터가 있는데, 지금 이 그랑콜레오스에 들어가 있는 이 멀티모드 기어박스에 들어가 있는 모터는 구동용 모터밖에 없어요. 발전용 모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어를 이렇게 딱 분해하는 거 보면 커다란 톱니바퀴 하나, 그 다음에 자그마한 톱니바퀴 4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개로 구현이 지금 되어 있는데, 다른 ECVT, 뭐 도요타 거를 비교를 해본다면 구조가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발전용 모터는 어딨냐? 이거는 HSG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용 구동 모터를 따로 설치를 안 한 거죠.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그 기어비의 느낌이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 도심에서는 이 기어비의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변속하는 느낌이 고속도로와 달리 도심에서는 좀 더 변속한다라는 느낌의 기어비가 느껴지기는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주행 느낌은 꽤 훌륭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놀라웠던 거는 조용합니다. 조용하다라고 하는 게 되게 포괄적이긴 한 거거든요. 뭐 반대로 경쟁 상대 대비 조용한 거냐, 아니면은 진짜 전체적인 차들 중에서도 조용한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산타페 소렌토와 경쟁을 해도 꽤 조용하다라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터, 이거는 웬만한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사운드에 묶여가지고 뭐 보스 사운드라든지 스피커에서 고주파음으로 딱 쏴줘가지고 실내로 유입되는 소리를 스피커에서 반대로 그냥 쏴줘가지고 역위산 소리를 내가지고 딱 그냥 무마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체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거는 이제 노래 소리를 어느 정도 키우면은 더 조용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 하이브리드를 타는 분들이 단순히 연비 때문에 타는 건 아니에요. 조용한 실내 정숙성 때문에도 또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MVH의 그런 느낌도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산타페와 소렌토에 비교해서 그랑콜레오스의 이런 정숙성도 꽤 훌륭한 편이다. 그리고 승차감도, 저는 이거는 일단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 팀,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PD랑 작가도 그렇고 멀미가 되게 많이 나는 편이에요. 저희 산타페 하이브리드 시승했을 때 2열에서 멀미 난다고 이야기했다가 차주분들이나 뭐 다른 유튜브 하는 분들이 2열에 멀미 안 나는데 우판지 좌판지 하는 새끼는 왜 멀미 나냐고 이러고 욕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 커뮤니티 이런 거 보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 산타페 좀 멀미 난다,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그랑콜레오스 2열은 멀미가 날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 전기 모터나 회생제동이 개입하는 부분들이 산타페보다는 그랑콜레오스가 좀 더 많다고 저는 느껴져요. 운전을 하는 이 와중에도 참 개입을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2열의 승차감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차는 가족들과 함께 타는 차니까 2열에 멀미가 나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열에서 산타페 하이브리드나 소렌토와 비교해도 멀미가 안 나요. 생각보다 주행 느낌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승차감적인 부분도 얘가 지금 20인치 휠이에요. 20인치 휠이기 때문에 좀 통통 튀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했거든요. 아니 하이브리드면 차라리 사이즈를 좀 작은 거 넣어주고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좀 만들어주면 어땠을까, 연비의 효율을 좀 더 높여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막상 20인치 휠이 끼워져 있는데도 실내로 유입되는 충격들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고요. 뒤에 지금 멀티링크거든요. 2열 승차감도 꽤나 훌륭합니다. 약간 그 좌우로 좀 이렇게 차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지금 오늘 특히나 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차가 좌우로 휘청휘청이 좀 많이 되거든요. 요런 느낌 때 살짝 그 살짝 실내로 들어오는 느낌이 좀 별로이기는 한데 그걸 제외하고 위아래 피칭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은 꽤나 부드럽습니다. 주행하면서도 그랑콜레오스의 승차감이 꽤나 훌륭하다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모드도 지금 보통 하이브리드는 일반 뭐 에코 모드 다니잖아요. 근데 얘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 스노우 이렇게 모드가 있는데 모드를 바꿨을 때 그래픽도 나쁘지 않고요. 무엇보다 이 사운드가 같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런 느낌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보통 에코 모드로 이제 주행을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컴포트 모드가 되게 잘 맞더라고요. 에코 모드는 이 차가 개입하는 스트로크가 좀 들어오는 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답답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좀 있는데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꽤나 부드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컴포트 모드도 낮고 반대로 스포츠 모드를 좀 기대하게 하거든요. 하이브리드는 생각보다 운전의 재미까지 갖추고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이런 부족한 부분을 전기 모터가 채워줘서 나름 펀 드라이빙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스포츠에 대한 모드의 속도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개입되는 것 같진 않아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는 뭐 비슷하거나 좀 더 빠른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245마력이니까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빠를 것 같았는데 확실히 그 변속되는 느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체감되는 느낌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자, 조수석 패시저 디스플레이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물론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켜고 이렇게 손가락 3개로 우측으로 넘기면 패신저 디스플레이로 나오죠. 물론 이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넘길 필요도 없이 그냥 자 보여드릴게요. 그냥 끄고 여기서 그냥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탔을 때 운전석에서 들리는 소리랑 조수석에서 들리는 소리랑 겹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럼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헤드셋이 있어요. 이거 이제 보스인데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쓰면 외부 소리가 다 차단이 돼요. 안 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키면 여기서 나는 사운드가 나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사용했을 것 같아요. 자, 2열에 한번 탑승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랑콜레오스는 패밀리카이기 때문에 2열 승차감도 굉장히 중요하죠. 공간은 진짜 좀 넓어요. 특히나 헤드룸의 공간이 확실히 넓다는 게 느껴지죠. 진짜 이러니까 파노라마 썬루프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승차감이에요. 과연 2열에서 올라오는 승차감이 어떨까? 운전석과 조수석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2열 같은 경우에 딱 탔을 때 드는 생각은 이전에 르노 차들 타보면 승차감이 막 그렇게 2열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QM6를 타봐도 2열은 약간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승차감들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진동이나 충격들을 많이 좀 걸러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좋아졌다는 거지 이걸 딱 탔을 때 엄청 승차감이 막 편하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경쟁 상대들과 생각했을 때 산타페 소렌토와 비교해도 2열 승차감이 나쁘지가 않고요. 또 한 가지인 이 횡풍, 뭔가 바람이 옆에서 확 불었을 때 차가 휘청거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은 물론 저희가 남자 4명이 타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꽤 주행 느낌이 나쁘지가 않다. 잘 잡아준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2열의 가족들이 타도 승차감 부분에서는 꽤 괜찮을 것 같다. 특히나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들을 많이 걸러주기 때문에 운전의 피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산타페 소렌토에 대항하는 새로운 패밀리카가 이 그랑콜레오스가 될 것 같다. 정말 새로운 차가 나온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되게 좀 기대가 될 만하네요. 그러니까 이 르노 사태 기대가 될 만하네요. 확실히 차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뭔가 좀 띄워주려고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타보면 차는 좋습니다. 그리고 산타페 하부 탔을 때는 진짜 멀미 많이 났어요. 머리가 많이 아프고 좌우나 위아래 피칭 이런 느낌들이 많이 나서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승차가 뭐 엄청 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름 준수하면서도 무엇보다 멀미가 안 나요. 이거는 칭찬해 줄 만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랑콜레오스 시승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타보기 전까지는 뭐가 달라졌는지 그냥 단순히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닌가 했지만 막상 타보니까 생각보다 다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이 출시하고 이런 뭔가 이슈들이 없었다면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실제로 부산 모빌리티 쇼 처음 이 그랑콜레오스가 발표됐을 때는 반응도 좋았고 계약도 많았거든요. 시간도 지났기 때문에 계약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과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비교 시승을 통해서 이 그랑콜레오스와 다른 차, 뭐 산타페, 소렌토도 비교해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